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포커스 진행을 맡고 있는 윤진섭입니다. 과일값 무서워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지 못한다는 우스갯소리 괜한 말 아닙니다. 사과값에 정치권은 물론 경제 관료들도 바짝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한 주간 기업들 소식 기업백 브리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KT, LG, U+, 통신 3사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 소위 단통법 폐지 전에 정부가 시행령 바꿔 번호 이동할 때 핸드폰 지원금 50만 원까지 주겠다고 공언했죠. 막상 뚜껑 열어보니 통신 3사 줄 수 있는 지원금 최대 1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차라리 말이나 말지 정부에 대한 여론 차갑게 변하자 대통령실 불편한 심기 드러냈습니다. 추가 노력해달라. 한마디로 3사가 내놓은 지원금 규모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비싼 단말기 만드는 제조사는 놔두고 통신사만 압박하냐 볼멘 소리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 봐선 통신사들 돈 더 풀어야 할 듯 싶습니다. SC제일은행, 한국시티은행 본사 배당 뒷말 무성합니다. SC제일은행 해외 본사에 500억 원 배당했는데 작년 11월 2천억 원 중간 배당 합치면 2,500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 순이익의 70%를 본사로 보내는 겁니다. 한국시티은행도 1,400원 가까이 현금 배당 키로 했죠. 배당 성향이 50%에 달합니다. 국내 금융지주사들 순이익의 30% 정도 배당하는데 외국계 은행들 본사에 보내는 돈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당국 자제 요청도 소용없습니다. 두 은행 사회공헌에는 유독 야박합니다.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용 4%가 채 안 됩니다. 두 은행 국부유출 꼬리표 이젠 좀 떼야 되지 않을까요? GS리테일 6.25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3년 전 이 회사 집은 30% 사는데 3천억 원 정도 쓴 바 있습니다. 올 감사보고서 보니 집은 30% 장부가가 1,400억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대규모 단기 순손실 반영된 게 이유라고 하죠. GS리테일, 브룽, 쿠켓, 왓슨스, 프레시몰 등 신사업 도전했지만 결과는 늘 신통치 않았습니다. 6.25 신사업 도전이 또 한 번 실패에 마주했다는 평가. GS리테일로선 뼈아파 보입니다. 이번 주 비즈포커스는 산업, 유통, 공기업 관련 이슈를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초저가 전략을 앞세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쿠팡에 이어 단숨에 종합몰 이용자 수 2위에 올라섰는데 이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한국 시장에 무려 1조 5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세우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을 예고했습니다. 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알리가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일단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모 회사인 알리바바그룹은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히 2,600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물류센터를 지을 계획인데 그 규모가 18만 제곱미터,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이 물류센터를 직접 짓기보다는 이미 지어진 곳,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시설을 확보해서 바로 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일단 규모가 투자 규모나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대단한데 한국 상품 전문관도 열었어요. 입점 기업들 많이 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10월 한국 상품 전문관인 K베뉴를 개설했는데요. 수수료 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워 국내 입점사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등 주요 생활용품 제조사를 시작으로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농심, 동원FMB 등 네로라 하는 식품 기업들이 입점을 마쳤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사를 통해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딸기, 토마토, 한우 등 신선식품 판매에도 나섰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신선식품을 1,000원에 판매하는 등 1,000억 원 상당의 쇼핑 보조금을 풀어 할인 혜택을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0원 딸기라 워낙 싸게 파니까 저도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자꾸 사겠다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이용객도 많이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달 기준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앱 월간 사용자 수는 800만 명을 넘어 종합몰 순위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1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하며 11번가를 제쳤고 이제 1위 쿠팡을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알리뿐 아니라 같은 중국계 테무도 4위까지 올라서며 이른바 시커머스발 지각 변동이 현실화됐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를 한국 현지화 원년으로 삼고 물류센터 건립과 품목을 다양화해 점유율을 빠르게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커머스의 주요 수익원이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인데 이를 무료로 하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도 일단 점유율을 끌어올리자는 전략입니다. 의도적인 적자, 손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국내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 정작 규제는 좀 벗어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해외 직구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통관이나 관세를 비롯해 전기용품 안전 인증인 KC 인증 의무도 면제됩니다. 알리나 테무 등이 초저가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워낙 저가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12.5%입니다. 중국 업체들도 우리나라 플랫폼하고 똑같은 관리와 규정을 받아야 되겠고 때문에 쿠팡이나 11번가, 지마켓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가품 논란이나 저품질 문제, 또 선정성 광고 논란 등 소비자 피해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일단은 소비자들의 피해까지 늘면서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도 국내 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위해 식의약품이나 가품 유입을 차단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며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 관리에 나섰습니다. 중국 이커머스와 관련한 상황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럽연합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과 무분별한 음란물 등의 유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알리 측은 90일 이내 무조건 반품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워낙 싸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가 일단은 국내에 파는 영세상인 업체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규모 있는 업체들도 일단 알리에 대응하기는 버거워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네,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늘고는 있지만 한편에서는 상당수 업체들이 여전히 입점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특히 배송 문제와 이른바 싸구려, 짝퉁 이미지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입점업체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인 수수료 면제 정책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판매 수수료 제로라는 정책이 쭉 이어질지는 사실 미지수인 거잖아요. 도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다만 알리 이용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입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로선 고물가 상황 속에 초저가로 무장한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그 자회사들이 수년간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두고 노사 간 논의가 막히면서 최근 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요. 세계 1위 국제공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인천공항이지만 막상 근로제도는 후진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제부 최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일단은 인천공항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게 전환됐었는데 근로 형태나 제도를 놓고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건데요. 지난 정부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었죠. 이때 대표적인 기업이 인천국제공항 공사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외주업체 소속으로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시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비정규직 중 일부는 공항공사 본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또 다른 일부는 공항 관리 업무를 하는 자회사 세 곳으로 나뉘어서 직고용됐습니다. 그때 새로 생긴 자회사들이 바로 인천공항 시설관리, 인천공항 운영서비스, 또 인천국제공항 보안입니다. 이렇게 대다수가 공공기관 본사로 채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회사의 정직원으로 고용 전환이 이뤄졌는데요. 이후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근로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잡음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최근에 노사 관계가 더 악화됐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가요? 네, 바로 교대 근무 제도를 두고 논의가 막힌 건데요. 공항을 관리하는 일은 장시간 연속 작업이 필요한 업무다 보니 일정 시간마다 번갈아 가며 일하는 교대 근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에서 보안 경비와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자회사죠. 인천국제공항 보안에서 최근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커졌습니다. 특히 공항을 순찰 경비하는 보안 경비 직구는 3개의 조가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어서 일하는 3조 2교대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낮에 출근을 했다가 또 밤에 출근을 하기도 하는데 이 돌아오는 순번이 짧다 보니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또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을 약간 조정을 해서 4조 2교대로 한 조를 더 투입시키게 되면 전보다는 휴식이 더 보장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인데요. 실제 본사의 보안 담당은 이렇게 4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회사 노조도 기존 3조 2교대를 이른바 일과 삶의 균형이죠. 워라밸이 더 좋은 4조 2교대로 바꾸는 교대 근무제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해왔습니다. 본사는 4조 2교대, 자회사는 3조 2교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는데요. 자회사에서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협의체죠. 즉 노사전 협의체를 꾸려서 지난 2022년부터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많은 회의 끝에 노사는 경비 분야 노동자 1,500여 명 중 약 7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먼저 해보기로 합의점을 도출해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중순에 이 4조 2교대 시범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직전에 사측이 갑자기 이를 중단시켰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시행을 앞두고서 회사 측 입장이 갑자기 바뀌어서 왜 이게 지연이 되고 있냐 여쭤보았더니 공항 공사 측과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인데요. 대답을 회피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후 노조 측은 교대제 개편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고요. 노사전 협의체 회의도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합의를 해놓고 어느 한쪽에서 좀 합의를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회사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사측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측은 시범 운영 시행 계획에 합의하려 했으나 추가적인 계약 변경 절차가 필요해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교대제 개편을 멈춘 게 아니라 필요한 절차를 처리 중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모 회사인 인천공항공사와의 구체적인 계약 변경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순 없다고 말하면서 이 때문에 노조 입장에선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회사의 노사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모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노사 합의가 있으면은 반드시 협약 이행을 해야 돼요. 노동조합이 사법적인 대응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이외에도 노조는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인천공항 사측이 최근 일일 여객 수가 20만 명에 달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항공 수요가 다 회복이 됐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도 막상 인력 충원에는 소극적인 점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비정규직 정직원 됐을 때, 자회사를 했을 때 인천공항공사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인천공항공사 입장은 뭔가요?
네, 공항공사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공사 측은 자회사의 근로조건과 처우 문제는 자회사 노사 간의 결정 사항이라며 모회사인 공사의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공기업 특성상 근로제 개편은 비용 문제와도 무관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러면서도 노사 간 결정이 비용의 적정성을 유지시키는 범위 내라면 모회사 자회사 간 위스탁 계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회사는 모회사 핑계를 또 모회사는 자회사 핑계를 대면서 노사 간 합의했던 사안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해 6월 취임했을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틈이 벌어진 노사관계 개선이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여태까지 뚜렷한 대책 발표가 하나 없이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을 지향하면서도 막상 공항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는 한참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철강 업황 침체,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현대제철. 지난해 말 구원투수로 서강현 전 현대자동차 기획재경본부장을 대표 자리에 앉혔습니다. 현대제철과 현대차에서 재경본부장을 지냈고 특히 현대차에 있을 동안은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룹 내 대표적인 재무통으로 여겨지는 만큼 위기에 빠진 현대제철의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컸는데 초반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바로 노조 리스크인데요. 계열사만큼 특별 성과급을 달라는 노조와 직고용을 해달라는 하청노조까지 갈 길이 바쁩니다. 관련해서 산업부 신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그래도 노사 간 교섭을 꾸준히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진행 사항이 좀 어떻습니까? 네, 사측의 교섭 요청으로 21차 교섭을 진행을 했는데요. 21번째 교섭 만에 겨우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사측은 지난 8일 20차 교섭 당시 기본급 10만 3천 원 인상, 성과급 400%와 경력금 1,330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합의안은 경력금이 20만 원 오른 수준입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8만 4,900원 인상과 특별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 왔는데요. 노조는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받은 특별 성과급 400만 원을 얹어달라고 주장해 왔고 또 사측은 실적 악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전반적인 합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사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올려줄 수 없다는 태도로 사측이 완강하게 나서고 있다 보니 노조가 적당한 타이밍에 물러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교섭 장기화에 따른 노조원들의 피로감 등도 합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앞서 대표가 직접 나서 협조를 당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는 최근 담화문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노사 관계가 지난해 단체 교섭에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회사가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달 말에는 서강현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노조 5개 지회장들을 만나 협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은 서강현 대표가 급한 불을 끈 모양새인데 그래도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가 꽤 많죠? 네, 현재 지회장 등 노조 대표 교섭위원들이 이 사측과의 합의안을 가지고 노조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5개 지회에서 각각 노조원들의 동의를 받으면 사측과 공식적인 교섭 타결 절차를 밟을 전망인데요. 다만 장기간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이 특별 성과급을 쟁취하지 못한 것 등을 두고 노조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임금 협상 당시 현대제철 노조 인천지회에서 찬성률 48%로 노사가 마련한 임금 협상 의견 일치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반적인 모양새는 급한 불을 끈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이번 일이 올해만 벌어지는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사실상 매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성과에 제철 노동자들의 기여가 없다고 볼 수 있냐? 이것이 바로 현대제철 노조의 주장인데요.
그러니 그룹 내 큰 형님격인 현대차와 기아가 받은 만큼 우리도 받고 싶다는 겁니다. 노조는 이미 지난 2022년에도 계열사가 지급받은 400만 원의 특별 공로금을 달라며 회사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는데요. 당진 제철소 사장실을 점거하고 또 게릴라 파업에도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못한 올해 교섭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을 두고 올해 특별 성과급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특별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현대제철의 노조 요구 역시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안, 현대제철. 근데 이 가운데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갈등도 변수로 꼽히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현대제철 순천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제철로부터 지위와 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건데요. 문제는 이번 소송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1차 소송이었고요. 이후 2차부터 5차 소송까지 순천 공장 하청 노동자 약 330명이 현재 소송 중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른 현대제철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현대제철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1차 소송 대상자 138명은 직고용하고 이후 소송 대상자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식을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청 노동자 대비 약 60에서 70% 수준의 임금을 받던 하청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 또 복지 비용 등도 들어가다 보니 투입 규모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대제철의 설명입니다. 이래저래 새롭게 출범한 서강현호의 악재가 쌓이는 모양새인데요. 노조 리스크 해결 없이는 실적 개선도 쉽지 않다 보니 서강현 대표 앞으로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인수에 몸집 키우던 경영 전략 확 바꿔 팔 건 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몇 년을 해도 잘 안 되는 사업, 다른 회사가 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좋을 것이라며 실적 안 좋은 회사들 내다 팔겠다. 한마디로 대대적 구조조정 예고한 겁니다. 실적이 나쁜 롯데케미칼 해외법인들 정리 영순위로 떠올랐고 적자가 이어지는 국내 일부 계열사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달라진 건 이뿐만 아닙니다. 임직원들 주말에 해외 출장 가지 말고 주중에 골프 치지 말라고 불호령 내렸습니다. 준법 경영 준수 강조라고 하지만 불필요한 비용 줄여라라는 메시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신동빈 회장 스스로 지금이 롯데그룹 위기라고 절실하게 느끼는 듯 싶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아시아나 인수 미국만 남겨두고 있는데 큰 고민 생겼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때문입니다. 1마일도 피해 없게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나왔죠. 대한항공 기업 결합 끝나면 6개월 내 마일리지 통합 방안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은 전환 비율인데요. 모카드사 1,000원당 대한항공은 1마일리지를, 아시아나는 1.3마일리지 줍니다. 대한항공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데 피해 없으려면 이걸 1대1로 바꿔줘야 합니다. 아시아나 미사용 마일리지 규모는 9,400억 원 정도. 대한항공 1대1로 바꿔주려면 수천억 손실 감수해야 합니다. 인수해도 2년간 독립해서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조원태 회장 입장에선 풀어야 할 숙제가 늘어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즈포커스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